오늘 읽을 책은 어른 아이로 산다는 것, 작가 지민석, 출판사 시드앤필드. 프롤로그. 나는 서툰 어른일까, 조숙한 아이일까? 어머니께서 종종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던 적이 있다. 네가 커서 이 다음에 어른이 된다면, 뒷말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마 아들의 인생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된 말이었을 것이다. 어쨌거나 어른이 된다라는 말은 내겐 아직 풀지 못한 숙제와도 같다. 국가에서 공인된 나이를 지남으로써 성인이 된 나는 지금 어른인 걸까? 도대체 어른이란 기준은 무엇일까? 뜨거운 청춘을 겪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슴 아린 연애와 이별을 해본 사람, 그런 사람을 어른이라 부르는 걸까? 아니면 그 사랑의 연장선에서 혼인을 맺고 자식이 태어난 후에야 비로소 어른이 되는 걸까? 명사로서 어른의 뜻은 이렇다. 다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나이나 지위나 학렬이 높은 윗사람, 결혼을 한 사람. 어른이라는 명확한 의미를 찾아보고 나서야 이 조건들 가운데 하나라도 속하면 어른이겠구나 싶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어른이 되기도 전에 어른스러움을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형용사로서 어른스러움의 뜻은 또 이렇다. 나이는 어리지만 어른 같은 데가 있다. 어른과 어른스러움의 사전적 의미는 아직까지 나에겐 썩 명쾌한 해답은 아닌 것 같다. 언젠가 아버지랑 캠핑을 간 적이 있다. 캠핑의 환경은 집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세면 환경도 비위생적이고 텐트 속에서의 잠자리 또한 불편하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캠핑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시끄러운 도심이 아닌 고요한 산속에서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 이유이다. 요즘도 가끔 소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러 캠핑을 가곤 한다. 아버지를 따라 산을 올라갔다. 멀리 사이어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봤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희미한 도시의 불빛들과 아버지의 뒷모습이 마음을 채워갔다. 그래서 그런지 그날따라 아버지의 그림자는 유독 더 커 보였다. 나에게 아버지는 감히 마주 대하기 힘든 커다란 존재였으며 전형적인 어른이었다. 예전부터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생각하는 어른은 무엇일까? 아버지에게도 유년 시절이 있었을 테고
스스로를 늘 어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으셨을 테니 말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생각하는 어른은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그 어른에게도 분명 더 큰 어른이 있다. 그래서 난 이 세상에서 완벽한 어른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서툴고 서툴렀고 또 앞으로도 아주 가끔은 서툴기 마련이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대부분 어른아이로 살아가고 있다. 나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이겠지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훌쩍 커버린다. 한 해 한 해 책임져야 하는 게 한두 가지씩 늘어나며 그렇게 어른이 어느새 되어간다. 난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어른 아이라고 부르고 싶다. 누군가의 눈에는 지금 우리가 어른 행세를 하며 비교적 어른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겠지만 아직 마음 한구석 저편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그때 그 시절을 품고 있다. 각자의 삶의 방식과 환경은 제각기 다르기 마련이지만 대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건 비슷하기 마련이다. 오늘 난 여느 사람들과 같이 어른아이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외로운 날. 누구나 살아가면서 외로운 날들이 있다. 이런 날에는 나 혼자만 동떨어진 기분이 들며 자존감마저 추락해 한없이 괴로운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든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이기에 저마다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지만 나의 경우는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해결하는 편이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랄 수 있겠으나 사람들과의 만남이야말로 외로움의 시간을 극복하는 가장 원만한 방식이 아닌가 싶었다. 언젠가 친구가 나에게 물었다. 야, 넌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보통 어떻게 해? 너무나 느닷없는 물음인지라 잠시 생각에 잠겼다. 친구의 입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외로움이란 단어는 대충 얼버무려 대답하면 안 될 절박한 울림이 담겨 있었다. 머릿속을 스치는 여러 상념들을 정리하며 그에게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말을 전했다. 나는 예전엔 뭔가 외롭다고 느껴질 땐 집안에 있기가 싫어지더라. 그래서 일부러 약속을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 맞아. 나도 없던 술자리 만들어서 그날은 취하려 작정하는데. 그렇지? 그렇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비교적 외로움을 덜 느꼈거든. 근데 웃긴 게 자리가 끝나고 다시 집으로 오니까 이상하게도 아까보다 훨씬 더 외로워지는 거야. 처음 외롭다고 느꼈던 감정보다 몇 배나 더. 친구는 자신의 기억을 되짚어 보는지 얼굴이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와 대화를 하며 외로움을 극복하는 나를 돌아봤다. 외로움이 반복될 때마다 나는 밖으로 나가곤 했다.
하지만 만남의 시간 뒤로 집에 돌아올 때면 더 큰 우울감과 마주했다. 언젠가부터 굳이 누군가를 만나려고 애쓰지 않기로 했다.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급급하지 말고 차라리 외로움을 온몸으로 겪어보자는 생각이 든 것이다. 나만 혼자 동떨어진 듯한 기분이 들 때면 아예 작정하고 혼자서 시간을 보냈다. 지금 이 순간 비록 세상 누구보다 외로울 순 있어도 한편으론 온전한 나만의 시간이 주어진 거라 여겼다. 이 시간에 할 일 없이 상념에 잠겨 있거나 미뤄두었던 책을 볼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청소도 할 수도 부족한 잠을 잘 수도 있다.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혼자여도 괜찮다. 한때는 혼자 밥을 먹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학창 시절 급식을 먹을 때도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가 왁자지껄 수다를 떨며 밥을 먹곤 했다. 혼자 밥을 먹는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은근히 주위 시선에 신경이 쓰였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 내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다. 재수를 할 때는 도서관을 오가며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먹어야 했고 대학에 들어와서는 대학 교정 후미진 곳에 앉아 허기에 줄인 배를 채워야 하는 경우가 자연스레 많아졌다.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혼자 요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잦아지면서 이른바 혼밥이 어색하고 불편해지지 않게 되었다. 아마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보다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게 급선무였던 것 같다. 혼자 식사를 할 때는 대개 휴대폰에 다운받아 놓은 예능 프로그램을 보곤 했다. 그때 들인 습관이 지금까지 남아서 요새도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해결할 때면 여전히 그렇게 밥을 먹곤 한다. 어쨌든 밥을 급하게 먹지 않게 되어 좋긴 하다. 조금 한가한 시간에 식장을 찾게 되면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눈에 띈다. 양 귀에 이어폰을 꽂고 휴대폰에 집중하면서 말이다. 내 모습과 별반 다를 건 없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구나 싶기도 하다. 요즘은 혼밥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1인 식당까지 생겼다고 한다. 일부러 그런 곳을 찾아가 혼밥을 해결할 마음은 없지만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걸 보면 정말 혼자 밥을 먹으러 온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공간으로 보였다. 1인 식당이 급격히 늘어가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농번사회의 영향으로 우리는 아직 여럿이 함께하는 식사에 익숙하다. 그렇게 여럿이 모여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통해 사회의 기본 원리와 예절을 익혔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땐 자연스럽게 주위 시선을 의식하는 게 아닐까. 물론 남들의 시선도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사회를 살아가는 예의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세상이라고 해도 혼자 허기를 채우는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질까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에는
선뜻 동의할 수가 없다. 어차피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인데 굳이 연연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너무 외롭기 때문일까? 누군가와 부대끼며 밥을 먹고 정을 나누는 것이 이따금씩 특별한 느낌으로 와닿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외로움에 가두어두지 않기를 바란다. 주위의 시선으로부터 좀 더 의연해지고 홀로 뭘 하든 오히려 그것이 더 편하다고 느끼기를. 그런 자존감으로 혼밥의 즐거움을 만끽하기를. 조금은 미지근하게. 때로는 너무 가까운 사이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 누군가를 처음 대면하고 알아갈 때의 그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처음부터 속마음을 양말짝 뒤집듯이 까 보일 수는 없기에 최대한 정중하게 약간의 거리를 두고 지내간다. 시간이 흐르고 만남의 횟수가 더해갈수록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편안함이 깊어질수록 서로에게 점점 마음을 열어가기 마련이다. 그렇게 낯설기만 했던 누군가가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발전한다. 지난 시간들을 망각하기란 이불 속에서 과자 먹는 것보다 쉽다. 내가 1년 전 이맘때 무얼 하고 있었는지, 심지어 일주일 전에 만난 친구와 무엇을 먹었는지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하물며 이렇게 몸으로 겪은 일들조차 기억해내기 어려운데 묵은 감정들까지 생생하게 기억해내는 건 당연히 어렵다. 온라인을 통해 우연히 한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하게도 나에게 호감을 표했다. 매일 연락을 해 안부를 묻고 메시지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뜬금없이 식사는 했냐고 묻기도 한다. 밥대를 정해두지 않고 배가 고플 때 챙겨 먹는 편이기도 하지만 곰괴롭게도 식전이라고 대답할 때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그는 메신저로 기프트콘을 보냈다. 물론 처음 받을 때는 고맙게 느껴졌는데 몇 번 반복되다 보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나도 매번 기프트콘으로 응답을 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해서 그럴 수도 없었다. 그런 식으로 호의를 받는 경험도 처음인지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했다. 나중에 만나게 되면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야겠다고만 생각했다. 얼마 후 그를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었다. 카페에 자리 잡고 앉아 대화를 나누면서 은근슬쩍 그의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 살펴보게 됐다. 혹시나 부담스러울 정도로 베풀던 호의에 다른 뜻이 있어서는 아닐까, 그런 걱정이 은근히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아닌 듯 싶었다. 기프트콘 자꾸 보내시면 제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라고 농담조로 항의하자 그가 말했다. 앞으로 잘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짧은 첫 만남을 뒤로하고 그와 헤어졌다. 그와는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씩은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흘렀을까? 그와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조금씩 실망하게 되었다. 어떤 이유에서건 습관처럼 욕을 하는 사람을 안 좋아하는데 그는 추임새를 넣듯 이 말을 할 때마다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섞곤 한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던 적던 개의치 않았다. 그와 함께 있을 때면 민망할 정도로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렇다고 그 욕의 대상이 내가 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와 멀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더해갈수록 그와의 자리가 불편해졌다. 그리고 어느샌가 말투부터 나를 대하는 태도까지 그는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당신의 변해가는 모습으로 인해 나는 당신과 더 이상 잘 지낼 수는 없어. 사극을 찍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없는 노릇.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선 늘 정성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람 마음이란 참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는 편안한 사람들만 찾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무리 허물없는 사이라고 해도 실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물론 사소한 실수 한 번쯤 눈 감아줄 수도 있다. 그러나 2번, 3번 반복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점차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받게 된다. 남들에게 털어놓지 않는 이상 상처는 오직 받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듣기 좋은 거절. 인간관계에서 부탁을 잘 거절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 저녁 8시쯤 되었을까? 핸드폰에 낯선 번호가 떴다. 마침 식사 자리 중이라는 핑계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실 낯선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잘 받지 않는 편이다. 또 이런 전화를 받지 않고 나면 대개 문자 메시지가 오기 마련. 이후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는 경우라면 정말 급한 연락이거나 전화를 건 이의 목적을 사전에 전하기 위해서다. 여러 가지 사정을 파악할 수 있기에 종종 쓰는 방법이다. 일부러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일부러 낯선 이의 전화를 한번 걸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메시지가 왔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방송국 작가 아무개입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짧게나마 전화 괜찮으실까요? 아, 지인에게 받았던 연락이 갑자기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었다. 식사 자리 중이라 지금은 곤란할 것 같고 내일 오후쯤에 다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정중하게 답장을 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라는 인사도 함께. 사실 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다름 아닌 공중파 방송국에서 촬영 중인 다큐멘터리에 출연할 의사가 없나는 제안이었다. 지인도 다큐멘터리 카메라 팀에 있는 학교 선배로부터 출연진 섭외에 대한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 주변인들을 물색하던 차에 내가 생각이 났다고 했다. 부담 가질 필요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촬영에 임해도 된다는 그의 말.
허나 그런 그의 말을 듣고도 전혀 가벼운 마음이 들지는 않았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알았다고 했다. 그렇게 뜻하지 않게 방송국 작가와 연락처를 교환했다. 다음날 같은 시간에 전화가 왔다. 어제 그 방송국 작가였다.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몰라 절로 긴장되는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여자 작가분이셨다. 그녀와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때쯤 어느새 그녀는 다큐멘터리의 취지와 주제에 대해 내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번 다큐멘터리가 30대 중반을 대상으로 출연진을 섭외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던 찰나에 그 말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저는 아직 그 나이가 아니라서 출연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뒤로 그분의 입에선 낯간지러운 말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일면식도 없는 나에게 과한 칭찬 공세를 퍼부었다. 인물도 되게 좋다는 둥, 목소리도 근사하다는 둥. 면전에서 들었으면 더욱 민망했을 말들을 그녀는 쉬지 않고 내뱉었다. 또 자기도 나와 사는 지역이 같다면서 언제 기회가 되면 같이 술 한잔 하자고도 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단순한 인사치레나 아첨으로 들리지 않았다. 외려 그녀의 말들이 내게는 신선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말들은 촬영을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과 다음을 기약하는 기대감으로 꽉꽉 채워져 있었다. 나는 종종 주변 친구들에게 거절을 잘하는 것도 예의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남에게는 그런 훈계를 하는 주제에 정작 내게 그런 상황이 닥칠 때면 늘 곤혹스럽다. 상대방에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의 거절로 인해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비롯해 여러 불편한 감정들이 몰려온다. 때로 그런 거절의 말이 감정을 배제한 차가운 언어로 들리기 십상이니 말이다. 하지만 잠깐의 그 불편한 감정을 극복하게 자신의 진심을 전할 수 있다면 들어주기 어려운 일을 거절한다는 마음의 부담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오히려 서로 뒤탈이 생기지 않는 관계로 앞으로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긴 거절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그 과정을 어색해하거나 불편해할 필요는 없다. 상대방도 내 입장을 이해하고 오히려 어려운 부탁을 한 것 같다며 내게 다시 미안함을 전하기 마련이다. 간혹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멀어지는 상대가 있다면 전혀 아쉬워할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리움에 대하여 그립다. 순수하게 사랑했던 지난 시절이 아득한 추억으로 남아 그리워지는 대상이 있다는 건 언제나 가슴 아픈 일이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을 몇 번이나 할까? 아마 수없이 많겠지. 누군가를 멀리서나마 아득하게 지켜보며 하는 사랑을 포함해서 하는 말이다. 지금의 연인을 사랑하면서도
다른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감정 또한 있다는 이야기를 어느 한 기사에서 본 적이 있다. 100% 공감하진 않지만 어쩌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만의 추억이 서린 공간을 다른 누군가로 다시 채울 수 있게 될 때 문득 지난 시간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을 테니 말이다.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그 사랑 또한 성숙해지지만 학창 시절의 사랑은 순수하고 아름답기만 하다. 처음 손을 잡았을 때 그 두근거림과 설렘, 그 짜릿한 감정은 순수했던 지난날의 나를 증명한다. 넉넉지 않은 주머니 사정에도 한 푼 두 푼 열심히 모아 비록 대단한 건 아닐지라도 상대에게 하나라도 더 선물하고 싶어 하는 마음까지. 그 마음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 허나 안타깝게도 그런 감정과 설렘은 어른 행색을 갖춘 오늘의 나에겐 찾아보기 힘들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몇 번 겪으면 겪을수록 의도치 않게 변해가는 나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까지 계산적이었던 사람이었던가 스스로를 돌아본다. 여기서 말하는 계산은 물건을 사고 팔 때의 계산이 아니다. 바로 내 마음을 주는 정도를 계산하는 것이다. 영원한 사랑, 영원했다고 믿었던 사랑,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 허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던 사랑들, 또 그 과정 속에서 생겨버린 누군가를 덜컥 믿을 수 없는 마음의 결핍들, 믿어왔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 끝이 헤어짐이라는 걸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다칠까봐 쉽게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는 그러한 아픔에 대한 걱정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어렵게 됐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낭독을 허락하신 지민석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은 제가 어느 부분을 빼고 어느 부분을 읽고 하기에 너무 소중하다면 소중하고, 그리고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곱다고 하면 고운 글들이 있어서, 그리고 작가님의 허락하에 되도록 많이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눠서 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이 있다고 하네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시원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